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현명한 부모님. 저도 이제 두 남자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현명한 부모가 되는 단 하나의 방법. 바로 부모가 내 자녀에게 국영수, 이렇게 우리 얘기하죠. 국영수 중심의, 예전에 우리 많이 들었던 국영수 중심의 이런 교육의 가르침보다는 내 자녀에게 경제 그리고 금융교육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제 생각과 같이 한번 여러분들께 소통하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혹시 내 자녀에게 무슨 소리야, 국영수 중심으로 해야지, 좋은 대학교도 가고 좋은 고등학교 이렇게 좋은 데 취직하고 대학교 가서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대기업 가고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가 왜 자녀에게 경제금융교육을 해야만 하는 그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까? 경제금융교육 말로만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 그리고 왜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목적성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여러분들께 또 교육을, 내 자녀에게 또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인가, 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부모가 내 자녀에게 반드시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제 자녀들에게 이게 완전 이렇게 삐가 번쩍하게 교육을 탁 시키고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내 자녀에게 경제, 금융교육에 대해서 조금씩 그런 교육을 시켜줄 아주 좋은 방향성, 또 긍정의 방향성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소통을 여러분들께 해볼까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좀 이렇게 아픈 얘기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그 예전에 저희 또래만 해도 부모님 세대 한 50년대, 60년대생들, 베이비부모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그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81년생인데 80년대, 90년대생들, 그때 학교를 다니거나 열심히 그때 했던 그런 제 나이 또래,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 그 위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배우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경제금융 지식, 이거 경제를 어떻게 내가 좀 알아야 되는가, 또 금리를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은행 가서는 내가 뭘 해야 되지, 취직해서 내가 당장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재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잘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또는 경제 금융 쪽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쪽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경제 또는 우리 상위 1% 그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의 자녀들, 또는 대기업, 또는 법조인들, 사자 들어가시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런 등등 기업인들, 또 돈을 많이 버시는 또 기업인들 관련해서 참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 경제금융교육 이렇게 잘 돌아가는, 어떻게 이걸 잘 해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이익이 될 것인가, 나에게 손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분들이 거의 상위 1%,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지식가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 있죠. 이분들이. 자,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요? 이분들이, 하지만 좀 나쁜 얘기겠지만 정치인들 또는 기업가들 중에서 우리 항상 매스컴에 나쁜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누가 제2, 제3의 밑에 그 자녀들 상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법적인 탈세를 했느니, 불법 경영 승계를 했느니 등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 비판하자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입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금융 상황 이런 거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잘 자기들이 컨트롤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도 잘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도 이렇게 착각하죠, 이 사람들. 나는 이 나라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기업인이고 정치인은 그렇게 대단한 뭔가 착각을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안타깝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 또 룰이라 그러죠. 그 게임 속에서 현재 우리 일반 평범한 직장인, 자영업자 모든 사람들,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과 룰에서 이렇게,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교육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혹시 배우신 기억이 있나요? 저는
뭐 여기 우리가 나중에 직장을 나오고 제가 이렇게 재테크 투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책이라든지 또는 이런 유튜브 영상 또 강의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만 배웠지 제가 학교 다닐 때 또는 직장에서 이런 것을 전혀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현재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인 상위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고 있고 그들의 룰 속에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되고 있죠. 단 하나만 봐도 어떤 게 있나요?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매장을 운영하고 또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오면 카드 명세서 또는 무슨 관리비 또는 자동차세 세금 이렇게 날라오는 거 보시죠. 보시면 거기에 납기 기한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저 일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납기일이 지나가면 언제까지 내라고 하면 연체료가 일부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나면 뭐 어떻게 큰일이 되는 것처럼 무조건 그 안에 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하냐면 바로 명세서 날라오면 더 신경 쓰기 싫으니까 보자마자 그걸 납입하는 그냥 예를 들면 일반 저희 평범한 사람들은 정말 모범적인 대한민국 모범적인 납세 시민 아닙니까? 하지만 어떤가요? 저 기업인들 또는 정치인들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뭔가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줄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매출에 대한 뭐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세가 좀 일반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매출이라든지 이런 본인들이 뭐 큰 이익을 냈던 것을 세금 퍼센테이지 줄이는 거죠. 이런 방법이라 등등 해서 참 법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 경제적인 또는 이런 문제, 금융적인 지식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계속 부자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현재 지금 구조가. 또 이런 일반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 예전에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또는 일반 그냥 평범한 직장 나와서 대학교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냥 평범하게 계속 그냥 지나는데 내 자녀와 내 삶이 거의 변화가 있나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월급 받고 또 결혼해서 살고 이런 그냥 평범한 일상이 여기 이게 그냥 행복이구나.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구나. 그냥 돈은 많이 못 모아도 예를 들어서 뭐 전세를 살아도 또는 빌라에 살아도 큰 돈은 내가 못 만져도 저축은 많이 못할지언정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의 내 주변 사람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저것이 그냥 평범한 삶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욕심 부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의 되풀이가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나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이게 진짜 안 좋다는 것을 이게 정말 부정적으로 자꾸 내 삶이 가고 내 자녀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잘못됐다. 이 삶의 패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우리가 배우지 못했고 그 배운 또는 정치를 또는 법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1%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그 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부모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저도 지금 부동산 이런 임대업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은행 관련돼서 또는 통장, 금리. 자, 내 자녀에게 스스로 내 자녀가 나중에 내가 어떻게 열심히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좋은 데 취직을 해서 좋은 데 취직하든 중소기업 가든 본인이 나중에 밥벌이를 했을 때 본인의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월급을 벌었을 때 그 돈, 그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저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모르면 내가 잘 모릅니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공부하고 자녀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참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자녀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주는 거 말고 물고기를 어떻게 해서 잘 잡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라. 이런 말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내 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도 말씀드리지만 성인이 되어서라도 20세 우리가 보통 대학교 들어가면 20세 성인이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원룸에 이런 세입자들 대학생들이 와서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 가지고 내 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10명 중에 7명, 8명 이상이 모른다는 거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지만 예를 들어 전세를 들었다고 예를 들어보면 전세금이 있잖아요. 적은 돈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이 건물에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건물이 경매로 예를 들어서 잘못 넘어가게 돼서 대출 이자를 못 갚거나 대출을 못 갚아서 자 이렇게 됐을 때 내 돈을 가장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내가 전세를 하고 입주를 했단 말입니다. 계약금을 넣고 마지막에 계약을 해서 잔금을 넣고 이사를 하는 시점에 그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바로
주민센터죠. 예전에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 또 하나 뭐 해야 됩니까? 가자마자 전입신고 그날 바로 해야 되죠. 이게 바로 대항력이 생기는 첫 번째 조건이죠. 세입자분들. 이거를 못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별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동사무소 가서 얘기하면 다 알아서 거기서 다 해주고요. 내가 조금만 관심 있고 내가 조금만 알면 인터넷에 요즘 이런 영상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내가 관심이 없고 이런 거 이래 생각하죠. 내가 머리 아프게 무슨 그것까지 공부를 해. 내가 이때까지 대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4년 동안 또 어려운데 취직 공부해서 어려운데 취직해서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이제 뭐 업무적 스트레스도 많고 회사 일도 바쁜데 말이야. 무슨 또 이런 거 재테크적인 공부, 부동산적인 법적인 공부를 또 해야 되고 또 금리적인 공부, 은행 공부, 금융 공부 필요 있냐 이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열심히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대학교를 단까지 공부를 하고 내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번단 말입니다. 그 돈을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되잖아. 내가 계속 돈을 어떻게 버는데 이 돈을 어떻게 은행에 넣든지 또는 부동산을 사든지 뭘 했을 때 이 돈을 내 자산을 내 건데 내가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열심히 이때까지 공부를 해서 이거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이걸 지키는 방법도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맞다는 소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장 소중한 이 시간 말씀드렸죠. 금보다도 더 아주 귀한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회사에 우리는 헌납하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내 돈을 다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아까 말씀드린 전세를 들어왔을 때 만약에 그거 하나 예를 제가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확정일자 안 받고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만에 하나 집주인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건물이 잘못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교육 부모가 자녀의 책임을 지고 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자, 자녀에게 돈의 귀중함을 알려줘야 된다.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것들의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그러니까 돈의 귀중함이라는 어떤 것이냐면요. 아시겠지만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 부모가 아빠 엄마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밖에 나와서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감정적인 또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꾸준하게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그 돈의 소중함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투자의 기본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내가 지금까지 모은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의 뭐 기본 룰이라 순서겠지만 이 돈을 말이죠. 이 돈을 종잣돈을 모으려면 내가 현재 벌어들이는 수익은 일정한데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돈을 아껴야지 돈을 모을 거 아닙니까? 내가 소비를 최소한 하고 남는 이 소비를 최소한 돈을 모아서 모아서 이제 투자 종잣돈을 모아서 이걸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돈을 불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투자의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역시 이렇게 부모가 내 자녀를 교육시킬 때 이 돈을 아끼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투자라는 것은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주시면서요. 내 자녀가 이 마음속에 조금씩 이게 싹 트도록 하는 거죠. 경제금융교육이 조금씩 부모로서 받은 것이 점점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 점차 새싹이던 이런 경제금융교육이 조금씩 자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어렵게 말고 조금씩 처음에는 쉽고 놀이처럼 시작하시다가 저는 점점 강도를 좀 올려가시는 게 아닌가.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시는 게 옳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첫째 아이가 올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다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작년이었죠. 2018년도부터 아이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용돈을 제가 돈을 이렇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부모, 그러니까 저라든지 와이프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표가 있습니다. 용돈 이렇게 리스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해당돼서 본인이 저라든지 와이프 일을 도와주는 그런 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 리스트대로 이제 본인이 했다 그러면 체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기, 본인의 이부자리를 딱 개고 딱 정리하는 거죠. 그거 하면 하루에 얼마, 또는 신발 정리 얼마, 빨래 개는 것을 나중에 자녀가 도와줬다. 예를 들어서 그건 얼마, 책가방이 본인 스스로 챙겼다.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돈 리스트를 쭉 하면서 내 자녀에게 스스로 본인이 이렇게 돈을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님을 도와줌으로써 나도 용돈을 벌 수 있구나. 이렇게 조금씩 강도가 아주 약한 단계겠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알려주면서 스스로 경제금융 마인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싹 틀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아주 효과가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어디 마트라든지 어디 가면 또 저희가 룰을 딱 정해놨거든요. 뭐를 사고 싶으면 장난감이라든지 뭘 사고 싶으면 네 받은 용돈, 그러니까 제가 반을 보태주고 본인이 모았던 용돈에서 반을 이렇게 보태서 50% 해서 반반씩 해서 사는 걸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냥 본인이 그냥 어디나 마트를 가면 무조건 애들 막 사달라 할 때 예전에 그런 횟수보다는 훨씬 좀 횟수가 확 줄어들었다는 거죠. 눈에 띄게.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충동적인 이런 걸 억제하는 것도 측면도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원래 저걸 사고 싶었는데 내가 힘들게 모았던 이 심부름을 해서 모았던 이 돈을 함부로 쓰기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애들이 아시겠지만 장난감 같은 거는 이 순간적으로 충동적이거든요. 사달라고 하고 막상 사서 오면 이게 얼마 가지고 놀지 않다가 또 저 구석에 방치돼 버리고 이런 게 지금 집에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횟수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본인도 본인 돈에 대해서 좀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싹트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는가. 이게 제가 볼 때 세 번째로 부모가 자녀에게 왜 경제금융교육을 일찍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 이유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부모와 집안의 사정에 대해서 내 자녀가 빨리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점보다는 저는 장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좀 비슷한 얘기지만 그 첫째 아이가 어릴 때 그래서 어딜 가게 되면 마트라든지 아까 좀 비슷한 거지만 일단은 뭘 사달라면 애가 막 떼를 쓰면서 요즘에 울고불고 막 들어눕잖아요. 애들 막 그런 애들 마트에서 가면 아니면 막 울고불고 하면서 나중에 이거 안 사주면 뭐 집에 안 가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경우 예전에 어릴 때 그랬다면 요즘에 정말로 한 번씩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거 사줄까 먼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번 달에 아빠가 이거 어디 가서 사줬는데 이번 달에는 좀 참을래. 그리고 저거 너무 비싼 것 같아.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스스로 이제 초등학생이 돼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지금 저거보다는 내가 나중에 돈을 좀 더 아껴서 용돈을 좀 더 모아서 난 이거를 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사고가 조금 더 커진 건가? 성숙도가 커진 건가? 이런 교육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거 저는 한 번씩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죠. 이게 하기를 잘했다. 이 교육이라든지 미리미리 이렇게 자녀에게 많은 소통과 교육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제가 부동산 쪽인 얘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빠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엄마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고 등등등 해서 제가 자기 전에 한 번씩 얘기를 자녀의 첫째 아이가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진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요즘에는 정말 조금씩 자라나는 게 생각이 좀 많이 자랐다. 긍정적으로 많이 좀 약간 보기 드물게 작년보다 많이 생각이 이게 크기가 좀 커진 게 아닌가. 이 부모가 자녀에게 어렵지 않고 자기 전에라든지 또는 이게 좋은 책, 경제금융 관련된 책들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이 많거든요. 관련돼서 많이 읽어주시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돈에 관련된 얘기를 너무 숨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오픈하셔가지고 부모 내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아빠 엄마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면 너에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이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저축을 해서 나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와 자녀가 자주자주 이런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꽁꽁 숨기면서 예전에 저희 부모님 그랬잖아요. 야,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돈에 가서 신경 쓰지 말고 얘는 공부만 열심히 해. 나머지는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돈에 관해서는 거의 숨기고 이렇게 감췄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지만 하지만 요즘에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것을 다 드러내고 오픈시켜서 내 자녀와 내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것을 가감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정 상황이 이렇다. 형편이 이렇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 엄마 돈 버는 게 이 정도인데 너에게 들어가는 것이 이 정도다.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내 자녀가 빨리 우리 가정에 내 가정 어떻게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지 가정 경제가 어떻게 소비가 어떤 식으로 자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산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면서 이게 네 번째 이유로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뭐 아시겠지만 현실적인 팩트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모가 제가 말씀드린 아까 경제교육, 금융교육, 돈의 교육, 또 인플레이션 관련 교육 등등등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 것이며 왜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될 것이며 왜 우리가 자산 규모를 늘리고 왜 노후 은퇴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주제들, 이런 영상들,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바로 유일한 존재는 바로 부모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게 아니고 요즘에 이런 유튜브 영상도 많고 책도 좋은 것들이 많고 오프라인 강의도 있고 좋은 글 많잖아요.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부모가 굳이 해줘야 되나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도 제가
처음에 약간 말씀드린 건데, 아까 말씀드린 이 돈에 대한 공부, 경제 공부, 금융 공부, 또는 은행에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인플레이션, 화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물 경제에 대한 공부 등등등, 이런 대한 이 공부를 이 내 자녀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긍정적인, 그래서 인식을 가지고 이쪽의 방향성을 가지고, 아, 난 이쪽으로 공부해야 되겠어. 아, 나는 정말 돈에 관한 공부를 꼭 해야 되겠어. 아, 나 정말 부자가 돼야 되겠어.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나 정말 공부해 볼래. 금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야. 은행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거야.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기를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낮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떻게 내 자녀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현실적으로 나와 같은 생각이나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경제금융교육 그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조금씩 그런 교육, 내 스스로 이제 돼야 되겠죠.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런 교육을 조금씩 시켜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금융교육, 부동산 교육 또는 투자 재테크 교육, 이런 쪽의 정보나 지식을 점점점 궁금해하면서 아, 저쪽으로 앞으로 내가 나갈 방향은 저쪽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갈 확률이 저는 매우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반드시 어릴 때부터 투자 마인드라든지 경제관념이 자리 잡은 아이와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이 배우지 못했던 그런 아이와의 나중에 차이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아, 두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 내 자녀가 지금 현재 나처럼 내가 잘 경제금융교육을 잘 모르고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책임과 의무, 이런 것은 철저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스스로 제가 볼 때는 부모로서,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될 아직 미혼이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내 스스로 공부를 하고 내가 정말 그런 내 자녀에게 이런 좋은 교육 그리고 올바른 삶의 방향성 이쪽으로 가게 해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학교라든지 학원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채널들 통해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지만 경제, 금융교육만큼은 첫 시작은 바로 가정에서 해야 되고요. 그 가정 시작이 바로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부모의 책임과 의무. 국영수 위주의 교육보다는 부모가 바로 그 교육을 해줘야 된다. 바로 경제금융교육에 바로 내 자녀의 경제선생님, 금융선생님은 바로 내 자신이 돼야 된다는 이런 의무감과 책임감을 반드시 가지고 생활하시고 앞으로 내 스스로 내공과 내 스스로 지식과 노하우를 내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녀에게 공부해라 뭐 해라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저도 배우지 못했고 나도 그런 쪽에 관심이 없는데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내 자녀가 투자라든지 이런 재테크를 잘하기를 바란다? 부자가 되길 바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어불성설이라는 얘기고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녀는 반드시 나와 비슷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느끼시고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아차, 내 자녀만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힘들지만, 회사 생활 힘들고 자영업 하시고 들어가서 피곤하시고 주말에 쉬고 싶고 퇴근해서 쉬고 싶지만 그래도 내 자녀만큼은 정말 이 험악한 세상, 이 자본주의 대한민국 경제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정말 책임지고 내 자녀만큼은 똑똑하게 한번 교육시켜보겠다. 한번 정말 올바르게 그 1%까지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스스로 생산자의 길, 긍정적인 발전적인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너무 이런 부정적이고 항상 이 소비적인 이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아주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이런 항상 생산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조금씩 알려주고 그런 틀을 잡아주는 게 바로 부모의 역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5번째 이유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경제금융교육이 왜 꼭 필요하냐, 꼭 필요하냐, 꼭 해야 되나, 굳이 이걸 내 자녀까지 해야 되나, 나도 지금 머리 아픈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정말 지금 현재 나보다 좀 더 나은 삶,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발전적인 긍정적인 삶을 살길 바라고, 내 자녀가 좀 더 부자이고 또 돈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조금 더 여유롭게 살기를 바란다면요, 지금 내가 어떻게 내 자녀에게 말을 하고 소통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가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책을 많이 보는 모습, 내가 공부하는 모습, 내가 또 그런 대화, 경제, 자본,
경제, 금융 이런 교육적인 내용을 자녀와 어떤 식으로 많이 소통하는 것에 따라서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이게 중요시하다. 정말 내 자녀는 내가 어떤 방향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오늘 마무리해 볼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영상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저도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내공을 키우면서 이런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좀 더 좋은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좋은 부모, 이것이 바로 올바른 부모가 또 모범적인 부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정보를 드리고 좀 더 도움을 될 수 있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스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